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마지막 중단원 내용이죠. 물질대사와 건강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대사와 균형, 그 다음에 이러한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을 묶어다가 대사성 질환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란 뜻은요, 출입이란 말이고요. 이때 출입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몸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양이 각각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에너지를 체내로 흡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흡수를 시키고 있죠? 먹는 걸로 여러분들 흡수를 시키고 있죠. 선생님, 저는 에너지를 먹은 적이 없는데요. 에너지는 어떻게 섭취를 합니까?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섭취하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음식물 중에서도요, 3대 영양소의 섭취가 곧 여러분들 체내로 집어넣는 에너지 섭취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3대 영양소입니까? 이 3대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내에는요, 그만큼의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용해야 할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3대 영양소의 섭취는 곧 여러분들이 곧 내 몸으로 흡수시킨 에너지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내 몸의 에너지는 어떻게 몸 밖으로 빼냅니까? 어떻게 꺼내겠니? 3대 영양소를 분해를 시키겠죠. 3대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를 시켜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세포호흡을 통한 분해 과정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깨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너무 많았을 때입니다. 즉, 내 몸에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를 시켜버리죠. 들어오는 양보다. 그러면 내 몸의 에너지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에너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3대 영양소의 양도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의 3대 영양소가 줄어드니까 그 3대 영양소를 가지고 구성시켜야 할 세포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내 몸의 전체 세포수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시절 청소년기에는요, 이러한 세포수를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3단원 때 배울 인체 방어 작용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가 들어오면요, 그러한 병원체를 제압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방어해줄 단백질, 대표적으로 항체와 같은 물질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곧 몇 대 영양소야? 그렇지, 3대 영양소잖냐? 그럼 3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내 몸에 필요한 방어 물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대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체적인 현상을요, 영양실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즉, 내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넘쳐나는 에너지는 여러분들 특정 물질에다가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를 저장할 물질이 바로 3대 영양소고요. 3대 영양소의 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3대 영양소가요, 지질 중에서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몸에서요,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도 굉장히 몸에서 많이 넘쳐나게 되면요, 이 포도당 역시 뭘로 전환시켜버리냐면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을 전문적으로 저장해야 할 세포들을요, 우리가 지방세포라는데요, 이 지방세포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방세포는요, 특히 피부 아래에 많이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저장할 양이 부족하면요, 여러분들 특정 기관 사이사이에다가도 지방을 저장시키는 지방 세포량이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문제점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비만이라는 이런 질병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요, 여러분들 체중이 늘어나게 되겠죠. 특히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기관계들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질병들을 묶어다가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대사성 질환은요,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성인이 됐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을 묶어다가 예전에는요, 성인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성인병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어린아이에서도 지금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죠. 왜? 많이 처먹는데 많이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먹을 게 넘쳐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하시라고 생명과학원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
이와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계산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너지 대사량입니다. 에너지 대사량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 대사량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그 첫 번째가요. 기초 대사량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이동시키고 저장하는 데까지의 필요한 에너지랑 묶어다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 중에 기초 대사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최대한 아니야.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 대사량이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숨을 쉬어야 되니까 호흡근 움직여야 되죠. 심장 펌핑해야 되니까 심장 움직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끊임없이 열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 대사량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의미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그럼 이런 기초 대사량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다 똑같진 않습니다. 특히 지방을 저장하는 지방세포보다요. 근육세포가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왜? 근육세포는 다른 세포들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초대사량은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기초대사량이 보통 높게 측정이 되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이 평균적으로 다르게 측정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왜?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의 함량이 평균적으로 많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나이에 같은 성별이다 하더라도 체중과 키에 따라서도 기초대사량이 다를 수 있겠죠. 왜? 가지는 세포수가 다른 만큼 필요한 에너지량도 다를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료에 나오는 조건이나 특히 단위를 잘 보면서 내용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단위를 잘못 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에너지량은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이동, 저장과 관련 에너지량이 있고요. 이걸 뺀 나머지 에너지량 우리가 활동 대사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실제 여러분들 움직이고 공부하고 평소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활동 대사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요. 각각의 대사량의 의미 정도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 처음에 보여줬던 그래프 보이죠?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영양소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이런 순으로 비율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일 대사량이 나오는데요. 방금 배웠던 에너지 대사량에다가 단순하게 시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일일 대사량도 그럼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일일 기초대사량, 일일 활동대사량, 일일 음식물의 이용에 관여된 에너지량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산을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할 에너지량이 있는데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물질의 종류마다 저장되는 에너지량을 숫자화 시켰거든요. 반드시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요. 1g당 4kcal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kcal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물질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요. 같은 질량당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높죠. 그래서 내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놈들을 뭘로 바꾸는 이유야?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수능에서는요. 아마 이 수치 다 주고 물어볼 건데 내신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꼭 외워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수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끊임없이 외워왔던 거라 쉽게 외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에너지 대사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을 묶어서 뭘 한다고? 그렇지, 대사성 질환을 한다고. 그 다음 이러한 질병의 종류는요. 3단원 질병과 병원체 파트에서 또 나오거든.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이 돼서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그러고요. 걔들하고는 관련 없는 질병들을 묶어다가 전부 다 비감염성 질병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대사성 질환이 바로 병원체와 전혀 무관한 비감염성 질병의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사성 질환이 무엇인데 물질 대사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을 대사성 질환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모든 기관계와 연결되는 기관계가 바로 순환계잖냐. 그래서 순환계와 관련된 질병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가장 큰 원인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 가지고 있는 식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죠. 요즘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많이 먹는데 많이 소비시키지 않아서 생기는 게 문제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사성 질환은요, 이런 후천적 요인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이런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전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후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내 몸의 전체 기관계들의 기능에 저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대사성 질환이 역시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사성 질환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3단원 비감염성 질병의 사례라는 점 먼저 잡아두시고요. 질병의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7종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질병들 전부 다 묶어서 공통적인 질병만 뽑아보면요. 4개로 분류를 시킬 수 있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란 뜻은요.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혈압이라는데 이 혈압이 너무 커지는 거죠. 혈압이 너무 커지면 혈관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손상 정도가 커지잖아? 그럼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을 뇌출혈을 하는데 뇌출혈이 생기면 다른 뇌세포들한테 공급해야 될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결과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죠. 즉 뇌세포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뇌졸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 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그 기관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다양하게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질환과 같은 경우는 콩팥을 지나가는 혈관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줌을 걸러주는 장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들을 묶어다가 콩팥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보다는요, 고혈압의 의미를 잡는 게 여러분들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가 당뇨병이고요. 이 당뇨병은요, 3단원 항상성 조절 과정 중에서 혈당량 조절 과정과 통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당뇨병이 또 나올 건데 미리 의미를 여기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혈당량이라는 뜻은요,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인데 이 양이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콩팥에서 이 포도당을 오줌으로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데 오줌으로 일부 흘러나오는 현상을 당뇨라 하죠. 즉 당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혈당량이 높아도 너무 높은 사람이고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겁니다. 그럼 혈당량이 높으면 왜 문제가 되는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요,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특히 손끝이나 발끝이나 귀끝과 같은 말단 부위 있죠. 이 말단 부위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버리잖아? 그럼 혈액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버리죠. 혈액이 멈춰버리게 되면요, 특히 각 세포들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빨리 빼내와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빼내올 수가 없죠. 그럼 그 세포 안에는 독성을 가진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 결과 세포의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세포가 수명을 다하는 죽어버리는 현상, 즉 조직의 괴사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손끝이나 발끝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수술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가요, 말단 부위의 대표적인 애가 눈이 있거든요. 이 눈 속에는요, 빛을 받아줄 수 있는 감각세포인 시세포가 있죠. 이 시세포의 기능도 이런 혈액의 순환 문제로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C세포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더 이상 빛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시력 상실과 같은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데뿐만 아니라 온몸의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유발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러한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혈당량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혈당량을 낮춰주는 데 관여한 호르몬이 3단원 때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혈당량을 빠르게 낮출 수 없는 문제, 이런 걸 나중에 뭐로 배울 거냐면 제1형 당뇨병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간이 바로 무슨 역할을 했었지? 그렇지,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에서 인슐린한테 제대로 명령을 못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당뇨병을요, 제2형 당뇨병이라 하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요, 3단원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단 2단원에서는요, 당뇨병의 의미 정도만 아시고 3단원까지 배우게 되면 이 내용까지 통합해서 연결시켜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환이요,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뭐냐면 혈액의 지질의 함량이 너무 높은 현상이죠. 지질의 종류가 크게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이놈의 양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높은 현상이 되겠죠. 특히 지질 같은 경우는요,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랬죠. 혈액의 90% 이상이 물인데 이 물과 지질이 잘 안 섞인다고. 그러면 지질의 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질의 덩어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끈적끈적한 지질의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막 달라붙죠. 그럼 혈관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그럼 혈액순환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특히 뭐가 높아지기 시작하냐면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유발되면서 나중에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혈관이 터지게 되는 아폐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혈관 자체가 틀어 막혀버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맥이 막혀버린 현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맥경화라 표현을 하죠. 특히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고요. 뇌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뇌세포들한테 혈액이 적절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러분들은 쓰러지는, 즉 뇌졸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의 근육도 적절한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의 근육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정지가 돼버리는, 즉 심근경색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지방간이 있습니다. 자,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세포들의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을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함량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방간이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기능을 해야 할 간의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지방만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럼 간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쓸개즙 생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간의 역할이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기능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세포흡결과 발생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의 물질들을요, 독성이 없는 물질 요소로 바꿔주는, 꼭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주거나 제거함에 있어서도 간이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되는데, 이런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간의 기능 저하로 여러분들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이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질병들이 한꺼번에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을 묶어다가 합병증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대사성 질환은요, 결국 온몸의 기관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 하나라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요, 이런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간이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경변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의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방간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지방간이 됐을 때 특히 염증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간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네 가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요, 지방간이 뭘 의미하고 당뇨병이 뭘 의미하고 고지혈증이 뭘 의미하는 거고 고혈압이 뭘 의미하는지만 일단 여러분들 구분하는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요, 그럼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앞에서 계속 강조해 오고 있죠.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균형 유지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물질대사 건강 파트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